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호주에 있는 퀸즐랜드주 북부 타운스빌에 위치한 다이빙 코스 용갈라. 여기는 세계 10대 스쿠버 다이빙 포인트라고 불릴 정도로 다이버들 사이에선 아주 유명한 장소입니다. 여기에 대해 좀 더 소개해보자면 과거 1911년 3월에 호주 멜버른에서 승객 122명을 실게 된 용갈라호가 열대 태풍을 만나면서 난파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곳이 그 용갈라호가 침몰한 장소였고요. 용갈라호는 수면에서 약 25m 아래 난파되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에서는 다양한 해양 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유명 장소가 되었죠. 그렇게 다이버들의 성지가 된 거고요. 저도 꼭 한번 가고 싶은 곳인데요. 지난 2003년 10월 20일 미국에서 호주로 신혼여행을 온 26살의 티나 그리고 34살의 게이브 부부. 이들 또한 일생일대의 다이빙을 즐기기 위해 용갈라를 찾았습니다. 이 두 사람 다 다이빙의 경험이 있어요. 티나는 같은 해 1월부터 강습을 시작한 아직 초보죠. 그래도 딱 열흘 전에 다이버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반면에 남편 게이브는 구조 자격증까지 있는 베테랑 다이버여서 능숙했고요. 부부는 이 호주에 와서 투어 업체를 예약했고 다이빙 체험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사건 당일 아침 9시, 부부는 업체에서 준비해준 보트를 타고 다이빙 포인트로 나갔습니다. 이때 부부 말고도 다른 관광객들이 함께 있었어요. 보트 위에서 간단한 교육이 진행되었고 곧바로 다이빙이 시작됩니다. 참고로 이 난파선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용갈라호 내부로 다이빙하는 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이빙이 이 밧줄을 타고 잠수를 한 다음에 난파선의 꼭대기를 가로질러 전체를 구경한 뒤에 다시 줄을 잡고 물 위로 올라오는 여정이었죠. 그렇게 다들 물속에 뛰어든 지 5분 정도 지났을 무렵 급하게 수면 위로 올라오는 유일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티나와 게이브예요. 이걸 본 다이브 강사가 무슨 문제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자 게이브가 다이브 컴퓨터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다이브 컴퓨터라는 건요. 수심과 시간을 모니터하고 또 체내에 녹아있는 질소를 계산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하면 다이버가 안전하게 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잠수를 하는 도중에 다이브 컴퓨터가 고장난다면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 게이브의 말을 듣고 강사는 일단 장치를 검사했어요. 근데 별다른 이상은 보이지 않았죠.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걸 확인했고 부부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2분 정도 아주 짧은 시간이 지난 뒤 이번에는 남편 게이브 혼자 물 위로 올라와요. 그리고 다급하게 구조 신호를 보냈죠. 아내가 가라앉고 있어요! 다이빙 강사가 급히 물에 뛰어들어서 밑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수심 25m 밑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티나를 발견합니다. 바로 물 위로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이후 티나는 약 40분 동안 지속적인 심폐소생술을 받았죠. 하지만 숨은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오전 11시 20분 사망 판정을 받습니다. 호주 신혼여행에 와서 물속에 들어간 지 7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남편 게이브에 따르면 장비를 검수받고 다시 잠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부는 조류가 이거 너무 빠른데? 예상보다 너무 빠른 조류 때문에 좀 당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초보자였던 티나가 두려움을 느꼈고 남편에게 물 밖으로 올라가겠다는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게이브 또한 티나를 돕기 위해 팔을 뻗었죠? 하지만 이때 티나는 이미 패닉 상태였어요. 게다가 그녀가 막 이렇게 허둥거리면서 실수로 남편의 산소호흡기와 마스크를 세게 칩니다. 이것 때문에 게이브도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당황했고요. 잠시 후에 호흡기와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다시 착용하고 보니까 어느새 티나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있었다는 게 남편 게이브의 진술.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티나의 사인은 질식사. 게다가 공기색전증 증상이 나타났던 것으로 확인돼요. 여기서 공기색전증이란 건 혈관계에 공기가 유입돼서 장기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이게 최악의 경우에는 심정지로 사망할 수 있죠. 그런데
티나의 시신을 부검하던 검시관이 약간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부분이 있었어요. 보통 이렇게 익사로 사망을 할 경우에는 시신의 폐 속에 물이 가득 차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티나의 폐 안에는 물이 거의 없었죠. 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사인을 완전히 뒤바꿀 만한 그런 특징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게 돼요. 얼마 후 티나의 최종 사인은 사고사로 처리가 되었고요. 시신은 5일 뒤인 10월 27일 미국으로 옮겨집니다. 이후 남편의 주도하에 장례가 치러졌고 참 누구보다 행복해야 할 허니문에서 갑작스럽게 아내가 세상을 떠났고 그 아내를 잃은 게이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위로와 동정을 보냈습니다. 참고로 사실 호주의 퀸즐랜드주에서는 다이빙 관련 사망 사고가 빈번히 벌어진다고 해요. 이 티나 역시 굉장히 안타깝긴 하지만 사실 이게 아주 굉장히 주목을 받을 만한 사건이라고 보긴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게 단순 사고사로 잊혀지는 듯 했죠. 사건 발생 6년이 지난 2009년 5월, 티나의 남편 게이브는 호주의 재판대에 서게 됩니다. 다름 아닌 아내 티나를 살해한 혐의였죠. 6년 동안이나 모두의 기억 속에 잊고 있던 이 사건을 다시 세상에 알리고 수면 위로 끄집어낸 건 바로 티나의 아버지 톰이었습니다. 아버지는요, 애초부터 이 사건을 단순 사고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거긴 충분한 근거도 있었고요. 우선 이 남편 게이브의 행동이 수상쩍었습니다. 티나의 시신을 미국으로 옮겨왔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뭔가에 쫓기듯 아주 신속하게 장례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요. 그건 그럴 수 있어. 근데 장례식이 치러지는 도중에 이 아버지가 우연히 이 남편 게이브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려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죽은 티나와 관련된 농담을 하면서 조롱을 하는 모습을 포착한 거예요. 예를 들어, 야, 티나 이거 물귀신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건 너무도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거기에 더해 허니문을 떠나기 전에 게이브는 티나와 함께 여행자 보험을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장례식을 마친 직후 게이브는 제일 먼저 보험사를 찾아가더니 이거 사망보험금 나옵니까? 라고 끈질기게 묻고 또 독촉하는 모습까지 보인 거죠. 그 당시 보험사 측에서는 이거는 여행자 보험이기 때문에 다이빙 사고로 인한 보험금은 지불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자 게이브가 분노하면서 아니 돈을 왜 안 준다는 거야? 하고 이렇게 역정을 냈다는데 이게 과연 아내를 잃게 된 남편의 모습일까요? 이런 사위의 다소 뻔뻔한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토미는 그동안 잊고 있던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결혼 18일 전인데 딸 티나가 문득 제 생명보험 수령자를 이제 남편 게이브로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라고 언급한 부분이었죠. 결혼 18일 전인데 부모가 그게 맞나 좀 꺼림직한 기분이 느꼈지만 이미 두 사람이 앞으로 잘 살 거라고 마음을 먹었잖아요.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던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신혼여행지를 왜 굳이 호주로 정했을까 하는 것도 의문이었습니다. 사실 티나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한 장애를 갖고 있어요. 정확한 병명은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 이게 비정상적으로 심장박동이 빨라져서 현기증 느끼고 또 심할 경우에는 호흡곤란과 발작을 일으키는 증상을 동반하죠.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딸이 갑자기 호주에 가서 스쿠버 다이빙? 이게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버지가 좀 신혼여행지를 다른 곳으로 정하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이때 새신랑 게이브가 강경했죠.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구조 자격증도 있어요. 전문가예요, 전문가. 이러면서 토미를 안심시켰습니다. 허니문을 떠나기 전 게이브는 티나를 위해서 함께 다이빙 강습을 쭉 받아왔어요. 그때 티나가 자격증도 취득하게 된 거고요. 아버지는 게이브에 대한 이 수상한 정황을 끈질기게 조사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고가 벌어졌던 호주로 홀로 건너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날 부부의 투어를 담당했고 또 티나를 구조한 다이빙 강사 싱글턴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 싱글턴이 뭐라고 하냐면요. 사실은요. 저도 그 남편분에게 굉장히 수상한 점이 많았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들어볼게요. 싱글턴은 그 남편이 왜 티나를 좀 더 적극적으로 구조하지 않았는가 이 부분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남편 게이브는 내가 구조 자격증이 있긴 하지만 가라앉는 사람을 물 위로 데려오는 방법은 모른다 라고 그때 변명을 했대요. 근데 이게 말이 되나요? 실제로 싱글턴도 말을 하길 구조 자격증을 있는 사람이 무슨 가라앉는 사람을 물 위로 끄집어내는 걸 모른다. 이거 자체가 너무 말이 되지 않는다 라고 주장했죠.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요, 실제로 사고 당시의 정황을 또 다른 다이버가 우연히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한 여성이 수면 바닥에 누워있고 누군가 급히 헤엄쳐가는 모습이 보이죠? 티나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은 남편 게이브 아니었어요. 다이빙 강사 싱글턴이었죠. 수상한 점은 계속됩니다. 부부가 정식으로 다이빙을 하기 전에 연습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게 밝혀져요. 그러니까 약간 다이빙이라는 게 사실 조금 준비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게이브 본인이야 그렇다 쳐도 특히 티나는 초보라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물에 들어가는 연습이 필요했는데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납니다. 보통 다이버들은 잠수가 좀 잘 되도록 잠수용 무게추를 몸에 매달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티나는 본인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추를 달고 들어갔던 겁니다. 이게 무려 9kg짜리 무게추였는데요. 남편 게이브가 직접 달아준 거였죠. 싱글턴도 그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이걸 알아채고 당신 왜 이렇게 무거운 추를 아내한테 달아놨냐? 라고 추궁했대요. 근데 게이브가 그냥 저는 그렇게 하면 잠수가 더 잘 될 줄 알았죠? 라고 변명합니다. 여기까지 알아낸 아버지 토미는 이 싱글턴의 진술을 종합해서 정리를 했고 이걸 다시 호주 현지 경찰에 제출합니다. 티나 사망사건 재조사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천만다행히 경찰이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본격적인 재수사가 시작됐죠. 그렇게 다시 모든 게 진행되던 중 경찰에 결정적인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건 바로 사건 당일 티나 부부와 함께 잠수를 했던 다른 관광객의 증언이에요. 그날 다이빙을 했던 건 부부만이 아니었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제가 물속에서 한참 다이빙을 하다가 문득 저쪽을 봤는데 남편이 아내를 갑자기 꽉 끌어안더라고요. 이건요. 스쿠버 다이빙 하는 와중에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건 굉장히 생소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격자도 유독 이게 기억에 남았고요. 경찰은 여기에 주목했죠. 포옹을 꽉 했어요. 그 상황에서 티나는 어땠을까요? 몸을 움직이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게이브가 나쁜 마음을 먹고 티나의 산소호흡기 밸브를 잠갔다면요. 그럼 공기가 차단될 거고 티나는 즉시 호흡 곤란을 겪고 의식을 잃게 되겠죠. 자, 그런데 다시 게이브가 호흡기 밸브를 원위치로 돌려놔요? 그러면 이 사망에 있어서 질식사로 판명이 되겠지만 정작 폐에는 물이 차지 않은 이유까지 모든 게 들어맞습니다. 분명히 이 죽음에 게이브의 개입이 있다는 거죠. 살인 혐의를 강하게 의심한 경찰은 결국 형사사건으로 전환을 했고 게이브를 호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그 게이브가 순순히 올까요? 아니죠. 게이브는 콧방귀만 낍니다. 난 가지 않는다 이러면서 변호사를 통해서 서면 답변서만 제출했어요. 근데 그 답변서 내용도 엉망진창이야. 경찰은 점점 더 이 자식이 은폐를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했고 지속적으로 소환 요청을 했지만 소득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진 않았죠. 결국 긴 시간이 지나 사건 발생 6년 만인 2009년 5월 게이브는 호주로 건너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받게 돼요.
지난 몇 년간 딸의 죽음의 진실을 파헤쳤던 토미 부부는 이제야 저 게이브의 실체를 밝힐 수 있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버지 토미가 몰랐던 사실 하나가 있었죠. 사실 생각해보면 게이브가 왜 갑자기 6년 만에 호주로 왔을까요? 갑자기 소환에 응한 거예요. 거긴 이유가 있었죠. 앞서 호주 측에서 어느 정도 이제 카드를 내밀었는데 이 사건을 네가 이제 호주로 오기만 하면 살인이 아니라 과실치사 혐의로 변경해 주겠다라고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고의성이 있는 살인과 고의성이 없는 과실치사는 형량이 굉장히 달라요. 약삭 빠르게 게이브는 6년이나 버텼는데 더 이상은 의미 없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호주로 왔던 거예요. 재판이 진행됐지만 사실 이미 과실치사로 해결하기로 한 마당에 의미가 없죠. 그 재판 과정에서도 내가 티나를 좀 더 적극적으로 구조하지 못한 그게 내 과실이다 라는 점만 내세우게 됩니다. 결국 2009년 6월 게이브에게는 4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그마저도 게이브가 억울하다고 막 주장을 하면서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징역 18개월로 감형되었죠. 유가족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노릇이에요. 살인에 대한 증거가 너무 많은데 그냥 이렇게 내비둘 순 없잖아요. 그래서 밤낮 고민하던 아버지 토미가 이번엔 미국에 있는 엘라베마주 법원에다가 티나에 대한 살인 혐의로 게이브를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호주였지만 이번엔 미국으로 간 거예요. 미국 법에서는 그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겠다라는 마지막 희망을 품게 되죠. 2010년 11월 호주에서 형기를 마친 게이브가 미국으로 추방됐어요.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또다시 엘라베마주 법원 재판대에 서게 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판사는 게이브가 티나를 직접적으로 살해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티나를 구하지 못한 과실치사, 이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호주에서 처벌받은 게 적당하다, 충분하다라는 입장이었죠. 또한 사실 티나를 죽일 만한 범행 동기도 좀 미약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티나의 사망보험금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게이브한테 가진 않았대요. 그러다 보니 살해까지 할 동기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최종 판결은 무죄. 몇 년간 유가족의 끈질긴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이브가 호주로 소환되기 전에 그가 벌인 소름 돋는 행동이 포착되었는데 죽은 티나 묘지가 있습니다. 이 묘지에 이 사건이 알려지고 어느샌가 추모객들이 꽃과 선물, 물품들을 두고 가요. 근데 그게 되게 심하게 훼손되거나 아예 버려지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보다 못한 그 담당자가 묘지 주변에다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거든요. 얼마 후 여기에 찍힌 건 게이브였습니다. 막 안에 묘지 앞에 있던 꽃을 짓밟고 던지고 발로 차고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했던 거예요. 고인에 대한 모욕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게이브한테 물었더니 나는 묘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다 라고 또다시 뻔뻔하게 변명했지만 누가 들어도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이 일 때문에 게이브는 결국 묘지 접근 금지 명령 처분까지 받게 됐거든요. 이상해요, 이 사람. 여러분, 오늘의 사건은요, 지난 2012년 호주에서 치명적인 허니문, 이 제목의 영화로 각색되어서 개봉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그 사건 결론이 게이브가 무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엉뚱한 사람을 몰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상 재판이 벌어졌던 호주와 미국에서의 여론은 게이브가 티나를 고의적으로 살해했다는 게 지배적입니다. 현재 게이브는 고등학교 동창과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과거를 청산한 채 새로운 삶을 잘 살고 있다고 하네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지만 피해자 티나의 부모님은 딸이 잠든 어두운 바닷속만큼이나 여전히 깊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진실이 항상 승리하는 건 아닌가 봅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20년 4월, 일본 이와테현 오슈시의 한적한 산속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유기가 된 지 한참이 지났는지 발견 당시 이미 백골화가 진행 중이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남아 있었죠. 이 시신의 뱃속에는 약 2, 3개월 정도로 추정되는 태아도 함께였습니다. 임산부였던 거예요. 신원을 확인해 보니 36살의 치바 메구미. 그녀는 시신이 발견된 현장과 그닥 멀지 않은 이치노세키시에서 의료 사무원으로 근무를 해왔었고요. 마침 1년 전부터 실종 상태로 신고가 접수되어 있었죠. 한편 경찰은 시신의 상태를 면밀히 분석했는데 그 결과 그녀가 여기서 살해를 당한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사망한 후 누군가 산에 유기한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그 근거가 있는데 시신이 일단 온전하지 않았고요. 또 두개골 등의 일부가 훼손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즉각 수사본부가 설치되면서 조사가 들어갑니다. 치바 메구미 씨, 그녀가 실종되기 전에 마지막 행적을 좀 살펴볼까요? 1년 전인 2019년 5월 31일 아침, 그녀는 마침 그날 남편과 말다툼을 했어요. 그리고 집을 나섰죠. 차는 그대로 집에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냥 행방불명된 거예요. 문자나 전화 전혀 받지 않고요. 원래 이 메구미 씨가 SNS를 활발하게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날 이후로 어떠한 업데이트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남편은 말다툼을 하고 화가 난 아내가 가출을 한 거다라고 생각했고 일단은 며칠을 기다려봤다고 해요. 하지만 얼마 후 아내가 아예 회사마저 나가지 않았다라는 걸 알게 된 후에 실종 5일째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고 진술했는데요. 당시 37살이던 남편 치바 유스케 씨는 경찰에 이렇게 진술한 적이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했는데 아내가 어린 애도 두고 집을 나갔어요. 이걸 두고 경찰은 가출했다고 판단하고 메구미 씨를 찾아 나섰죠. 하지만 단서가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경찰과는 별개로 남편 유스케는 아내를 찾아서 굉장히 열심히였어요. 심지어 사설 탐정을 고용했거든요. 그래서 사건 의뢰하고 또 일본 전역을 돌면서 아내가 있을 만한 곳을 다 방방곡곡 찾아다니고요.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까 자기 회사에 결근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직장 동료들 또한 아유 정말 딱하다 하면서 유스케 씨의 안타까운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실종 11개월 만에 메구미 씨는 백골화된 시신으로 돌아왔죠. 남편은 아내의 유해 앞에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그나마 뼈라도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죠. 그 장면을 지켜보던 경찰들 역시 착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다시 흘러 2020년 10월. 마침내 이와테현 경찰은 메구미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용의자를 체포합니다. 그 정체는 충격적이었지만 또 예상되시죠. 바로 남편 치바 유스케였습니다. 토미를 워낙 많이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예상하셨을 것 같아요. 그는 범행 일체를 자백해요. 그런데 아무리 그가 자백을 해도 오히려 유스케 주변 사람들은 도저히 못 믿겠다는 반응이었어요. 특히나 유스케가 한 회사를 20년 동안 다녔는데 그 회사의 사장 또한 너무 당황스러워하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20년 동안 봐온 유스케라는 사람은 성격이나 태도를 고려했을 때 아내를 살해할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사장은 심지어 이 경찰한테 자백을 강요받은 거 아니냐라고 강하게 의심하기도 했어요. 적극 그를 변호하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과연 유스케라는 사람은 어떤 성격이기에 이렇게 모두가 그의 결백을 믿는 걸까요? 우선 유스케는 20년 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정말 헌신적으로 근무했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잔업도 불평 한 번 하지 않고 묵묵히 해냈고요. 그러다 보니 직장 동료들 모두 그를 좋아했어요. 유스케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에 이 회사 동료들이 눈물을 흘렸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이웃들의 평판은 좀 다릅니다.
체포가 됐다는 소식에 이웃 주민 한 명은 아유, 역시나 이런 짧은 소감을 남기는 거예요. 그 왜 그랬냐면 이 동네에선 이미 남편과 메구미 씨가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소문이 파다했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죠? 이 한 사람을 둘러싼 반응이 정말 너무도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으니까요. 일단 유스케 남편이 털어놓은 부부의 갈등, 아니 정확히는 그가 품어온 앙심은 놀랍게도 결혼 전인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두 사람이 인터넷 카페 동호회 오프라인 모임으로 만나게 돼요. 서로 좋은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고 1년 반 정도 교제한 끝에 유스케가 먼저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되죠. 그렇게 두 사람이 결혼을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결혼 반지를 보러 갔는데 당시에 이 남자 유스케는 뭐 결혼 반지는 서로가 서로한테 선물을 해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반면 메구미는 아니지, 이거는 남편이 반지를 사서 아내한테 사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당신의 돈으로 반지를 사야 한다고 요구한 겁니다. 유스케가 여기에 당황했지만 일단 그는 거기서는 대금을 지불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마음속에 자신의 아내에 대한 사소한 불만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뭔가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불만을 좀 솔직히 털어놨다면 좋았겠죠. 근데 유스케는 좀 성격적으로도 일단 내가 불편한 게 싫으니까 참자 했고 이 억울한 감정을 혼자 삭히기 시작합니다. 약간 직장에서도 그랬듯이 자기한테 좀 불리해도 좀 참아보자 하는 게 유스케의 성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결혼한 지 2년 만에 둘 사이에 소중한 아이가 생겼죠. 이때 아내 메구미는 이제는 내가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 매진하려고 합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근데 이때 남편은 회사를 그만둬? 아내가 회사 그만두면 수입에도 큰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모든 생계를 자기가 책임져야 하고요. 그래서 사실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걸 솔직히 말했을까요? 아니죠. 그는 자신의 의견조차 어쩌면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서 그냥 알았다 하면서 넘어가요. 그러니까 매번 속으로만 그냥 궁시렁궁시렁 거릴 뿐이었죠. 사실 이건 좀 부부 사이에 중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제가 결혼하진 않았지만 사실 두 사람 사이에 솔직하게 감정을 털어놓는 건 늘 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상의를 하지 않으니까 부부관계는 점점 어긋나게 됩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부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와요. 남편 유스케가 돌발성 뇌전증을 진단받은 겁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쓰러졌는데 그 후부터 계속적으로 발작을 종종 일으키는 거예요. 심하면 응급실을 가기도 했고요. 아이가 태어난 후 아내 메구미는 남편의 이 증상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다고 해요. 더구나 이 메구미가 병원에서 근무했었잖아요. 그래서 좀 아는 사람도 많았는데 그렇다 보니 남편에게 다소 좀 심한 아유 난 정말 쪽팔려서 죽겠어 이런 상처가 되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근데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가해자의 증언에 따른 겁니다. 유스케의 주장에 따르면 아내는 자기가 아이를 혼자 보는 것조차 극도로 불안해했습니다. 심지어 애를 이렇게 안아 올리기만 해도 당신 그러다 발작 일으키면 어쩌려고 그래? 애 내려놔! 하면서 막 예민하게 굴어요. 근데 상태가 좀 안 좋았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의료 기록을 좀 보니까 의사가 유스케에게 안전상의 이유로 2년간 운전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권했는데요. 그러니까 좀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죠? 근데 또 이걸 본 아내 메구미가 진짜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는 비수를 꽂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죽은 메구미의 일기장이 나중에 밝혀지는데 그걸 좀 살펴보면 결혼 생활에 대한 그녀의 불만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어요. 이런 문구가 있는데 월급이 더 많은 남자와 결혼했어야 했다. 남편의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내 결혼은 실패했다. 근데 유스케가 어느 날 우연히 이 일기장을 보게 된 겁니다. 절망에 빠졌죠. 절망? 아니요. 그 이상의 감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시면 뭔가 아내 메구미가 사건의 좀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적해야 될 부분이 있죠. 메구미가 시신으로 발견된 당시에 임산부였습니다. 그리고 뱃속의 아이요? 유스케의 친자로 확인됐어요. 아니, 두 사람이 그렇게나 사이가 안 좋았는데 어떻게 둘째까지 임신을 하냐고요. 여기에 경찰은 일단 유스케에게 당신 아내가 임신한 걸 알고 있었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몰랐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 둘이 비록 관계가 좀 삐걱거리긴 했지만 그래도 성관계는 주기적으로 하던 편이다 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건 부부만 아는 일이니까요. 어쨌든 유스케는 자기는 아내한테 최선을 다한 사람이라며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그동안 명품도 선물해받고 또 갖고 싶다던 고가의 카메라도 사줬고 또 휴가 때마다 여행도 같이 가면서 어떻게든 관계 회복에 힘을 썼어요. 그걸 강조했죠. 근데 이게 문제였습니다. 무리하게 명품 사고 카메라 사고 여행 가고 지출을 좀 하다 보니까 카드빚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메구미가 이걸 알고 불같이 화를 냈죠. 아니, 빚을 지고 여행을 간 사람이 어딨냐? 너무 멍청한 거 아니냐? 라고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참 누가 옳은 걸까요? 한편 유스케는 점점 더 아내 앞에서 위축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회사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큰 다리 하나가 놓여 있는데 여길 지날 때마다 그냥 뛰어내리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관계가 이어지던 중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2020년 5월 31일 아침, 그날 유스케는 늦잠을 잤습니다. 회사에 지각을 할 것 같아요. 막 허둥지둥 거리는데 왜 늦잠을 잤냐 그 이유를 또 좀 알아보면 사실 그때쯤에 유스케가 인터넷 중독에 빠져 있었어요. 변명을 하자면 집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밤마다 넷카페를 막 뒤지면서 인터넷으로 풀었다고 하는데요. 그 자연스럽게 생활 패턴이 엉망이 되어갔죠. 막 늦잠 자고 허둥지둥하는 남편의 모습을 본 아내 메구미가 말합니다. 그렇게 밤새 인터넷만 하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정말 한심해. 이 말을 이제 퍼붓고 메구미는 화장대에 앉아서 출근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때 남편 유스케의 행동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을 또 비난하는 아내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저기 침실에 꽂혀있는 전기 코드를 뽑아들어요. 강하게 쥐었죠. 그리고 화장대에 앉아있는 아내의 뒤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전기선으로 메구미의 목을 강하게 졸랐고요. 아내는 너무도 갑작스러운 공격에 막 몸부림치면서 저항했죠. 하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세게 전기선을 당겼어요. 잠시 후 메구미의 몸은 힘없이 축 처지고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후 유스케는 아내의 시신을 옷장 안으로 숨겨요. 그리고 이걸 영원히 비밀로 붙이기로 혼자 다짐했죠. 지금까지도 나는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였잖아. 그 평판을 잃을 순 없어.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살인이 벌어졌던 그날 유스케는 평소처럼 아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줬고요. 또 한 번 각오를 다졌죠. 내가 아이의 엄마를 빼앗긴 했지만 내 자식은 절대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너무도 앞뒤가 맞지 않는데. 그렇게 며칠 동안 벽장에 있던 아내의 시신, 부패하기 시작하면서 집안 전체에 악취가 풍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유스케는 인터넷으로 온갖 악취 제거제를 사들였다고 해요. 역부족이죠. 결국 그는 시신 유기를 결심합니다. 야심한 밤 몰래 시신을 자동차 트렁크에 실었고 가까운 산속으로 차를 몰아요. 그리고 좀 외진 곳에 도착하니까 시신을 꺼내서 이 가드레일 밑에 컴컴한 절벽으로 던져버리고 말았죠. 그게 어디로 떨어졌는지 시신이 더 이상 보이지 않자 유스케도 이내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건 완전 범죄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유스케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게 있죠. 바로 차량의 내비게이션 기록. 이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아내가 실종된 후에 유스케의 기록을 살피다가 늦은 밤에 산 주변을 배회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좀 수상하게 여겼죠.
당신 내비게이션 기록에 이렇게 나온다. 왜 이때 산에 간 거냐? 계속 추궁합니다. 결국 유스케가 여기에 못 이겨 살인에 대해 자백을 했던 겁니다. 그가 체포되기 전까지 1년 4개월간 유스케는 그야말로 최고의 아빠였다고 해요. 또 아내를 애타게 찾고 있는 동정심을 받고 있는 또 남편이었고요. 그는 특히나 아이에게 굉장히 관대한 모습을 보였는데 약간 원하는 건 뭐든지 해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다른 가족들이 좀 애 버릇 나빠지니까 그렇게 다 들어주지 말라라고 만류할 정도였어요. 근데 유스케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근데 이걸 좀 생각해보면 어쩌면 아내를 살해했다는 죄책감을 그냥 애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다 들어줘야지 하는 그런 식으로 표출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끝까지 자기의 이미지만을 챙기려고 하는 가식적인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유스케가 체포된 직후 경찰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아세요? 저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럼 살인을 저지르고 아내가 사라지면 마음이 편안할 줄 알았나요? 지난 2021년 5월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 측은 유스케가 아내를 뒤에서 습격한 건 아주 냉정하고 또 사리가 담긴 행동이라는 걸 지적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지만 변호인 측에서는 이전까지 아내가 유스케에게 해온 비난, 또 정신적인 폭력, 이게 사건의 원인이다라는 걸 좀 지적하면서 징역 한 5년에서 7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체포가 된 후에 유스케가 메구미의 부모님, 그러니까 장인 장모에게 사과의 편지를 쓰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강조했고요. 그해 6월 재판부는 치바 유스케에게 징역 14년형을 선고합니다. 변호사가 주장했던 아내로부터 정신적 학대를 받았다라는 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유스케는 죽은 아내를 소위 나쁜 여자로 아무리 포장하려 했지만 결국 법은 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이 사건을 훑어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점은 주변의 그 누구도 전조 증상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건데요. 유스케는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기를 화를 내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해요. 그만큼 좋은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자기를 가둬놓고 산 거죠. 하지만 결과는 마음속엔 사실 여러 가지 불만과 막 앙심, 분노가 막 쌓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참고 참다 결국 살인이라는 범죄로 표출된 거고요. 만약 단 한 번만이라도 진심으로 속마음을 드러냈더라면 과연 이 부부가 이런 비극을 맞이했을까요? 참는 게 다가 아니다 라는 메시지가 저에게 전달됩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